그런데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들은 지금의 작금의 ESG 평가 기준에서 태생적으로 아주 내재적으로 이미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평가가 시작되는 곳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굴뚝 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기업의 본질 자체가 ESG의 부정적인 요소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변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떤 레벨에서 그리고 이 변화를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기업들 중에는 원주의 기업이라고 해서 태생적으로 모델 안에 ESG와 관련된 네거티브 요소가 너무 크게 자리 잡은 경우가 당연히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업 규모가 굉장히 크고 돈도 잘 벌지만 여기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근데 필요합니다. 해당 산업은 단번에 바뀌어지거나 산업 자체가 혁신되기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악영향들을 줄여가는 정도와 또 우리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으니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외부 사업을 창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으면 외부에서 탄소를 적극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넷제로 평준화될 수 있도록 0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전체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고 거기에 적합한 완전히 총체적인 혁신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ESG 경영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장기주의를 전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추종하다가 놓치는 그런 단기적 성과들, 평가 지표들 혹은 기존에 평가받고 있던 재무상의 그런 지표들이 약간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주주들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숙제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혹은 이 숙제를 굉장히 잘 해결했던 사례는 없을지. 그러니까 ESG라는 영역이 본질적으로 장기 변화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적용할 땐 더더군다나 그런 거죠. 막 몇 개월 만에 성과가 날 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잘 잡아야 되고 그 목표가 2050년이더라도 지금 2021년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과정 지표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밟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주들을 물론이고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 20%밖에 안 왔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도달할 것 같아요. 우리 목표대로. 이게 우리가 당장에는 약간 비용만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수익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내용들을 불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 SG와 관련된 팩터들이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계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사회공헌이나 아니면 단순한 CSR을 진행할 때 비즈니스와 너무 이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런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미래 우리의 위험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와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게 미래 비용을 급격하게 줄여줄 거예요. 라는 하나의 스토리가 완결된 상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사회공헌이나 CSR과는 다르게 우리가 ESG의 설명력을 높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국내에서 한 10년 전에 무슨 CSR 마케팅, 기업의 CSR 활동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들이 있었고 실제로 CSR 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약간 뭔가 좋은 일, 착한 일, 뭐 그런 걸 하고 있구나, 박수 받아야겠네 이런 평가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좀 더 진지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CSR과 ESG가 맥락이 전혀 다른 언어는 아니겠지만 약간은 층위를 나눠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고 또 좀 깊이랄까요? 그 진지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CSR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 개념들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기업이 시민적인 입장, 사회 구조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의 경영활동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자원을 아주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서 효율성 뽑아내다 보니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파워풀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지자라는 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일부는 안 준다는 얘기죠. 중요한 책임이긴 하지만 가치는 영향을 안 줘요.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은연중에 만들어내겠으나 그것이 진짜 투자자가 고려할 만한 요인으로까지는 작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ESG는 투자자가 고려할 만한 요인인 CSR만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기회 요인도 보고 있죠. 위기 요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ESG라는 것이 기업에게 더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기업 가치를 결정한다잖아요. 그 요인들이. CSR은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위험을 닥쳤을 때 잘 대응하지 못하는 위기의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기업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ESG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까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측면도 물론 있고 나아가서 진짜 ESG가 중요한데? 중요한가 본데? 라는 식의 관점들도 지금 진지하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 어떤 기업들 혹은 이 빅웨이브를 빨리 깨닫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초기 단계니까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할 것 같은데 ESG라는 단어도 예전에 CSR도 그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했어. 그냥 남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다른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만 괜히 너무 앞장서는 건 아닐까? 그 문화가 이게 잘 정착된 다음에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초대형 기업은 아니어도 뭐 중견 요 정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ESG가 만약에 잠깐 지나가는 폭풍이라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것이 위기 요소로서만 우리에게 작용한다면 사실 제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튼튼하고 충분한 자원들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잘 수행하고 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가도 되죠. 그런데 이 안에는 리스크 요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시적인 현상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래폭풍을 처음 만났을 때 얘가 1시간 만에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게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갈 길의 지형도를 다 바꿔버릴 정도고 우리의 지도가 쓸모없게 만들 정도로 큰 모래폭풍이라면 며칠을 그렇게 있을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모래폭풍을 누가 먼저 뚫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나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ESG가 일시적일 거냐 혹은 이 ESG와 관련된 논의가 기회를 포함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변입니다. 그리고 저는 ESG는 그 단어는 없어질지언정 이 흐름들,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 그리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이 구조 자체는 아주 오랫동안 갈 것 같습니다. 잠깐 피할 수 있는 엎드리면 지나갈 만한 폭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그냥 위기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기회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엎드리는 게 일반이었던 우리 경쟁자도 내 옆에 엎드려 있거든요. 이때 야 이게 1시간짜리가 아닌 것 같아. 일주일, 2주일은 갈 것 같아. 그 사이에 어차피 엎드려 있잖아? 굶어 죽어. 지금 이 길을 뚫고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가 보자 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진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시기에 우리 기업들이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ESG 평가, 그럼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지표나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평가 지표, 그러니까 평가의 방법이 존재하면은 이 점수를 높이려는 행위도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요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표 점수를 높이려는 행위 그 자체도 어쨌든 좋은 ESG 평가를 받는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엔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SG 평가라는 건 ESG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업이 그러니까 결국 ESG 잘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만한 기업이 어딘지를 분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플을 시험을 볼 때 우리가 토플 점수를 예를 들어 기업에서 뽑는다. 이걸 잘 기준을 사용해서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와서 우리의 글로벌 업무를 잘해주길 기대하는 것이지 토플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토플은 그거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도구가 정말 와서 영어를 잘 글로벌리 할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건 더 의미가 없게 되죠. 전 세계 1000개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40개 정도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통계적으로 정말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 잠재하다는 사실을 설명해내는데 성공적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지금 신뢰하는 건 너무 이러요. 오히려 그 평가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짜 영어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우리 경영에 이 SG와 관련된 요인들이 통합되도록 구성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토플이 PBT로 종이로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IBT, 인터넷으로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체계에 익숙해져서 요 점수는 이렇게 받는 거야. 족보는 이렇게 베끼는 거야. 라고 했다가 된통 당하게 되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평가에 대한 맞춤형이 아니라 진짜 펀더멘탈리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질문을 기다립니다.